네, 오늘 낭독할 책은 프랑수아즈 사강의 마음의 푸른 상은, 이 책입니다.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은 마음의 푸른 상은을 낭독을 해볼게요. 오늘은 그 메가커피에서 제가 좋아하는 민트 초코라떼 한 잔을 테이크아웃 했어요. 요거를 좀 마시면서 낭독을 해볼게요. 마음의 푸른 상은. 낭독합니다. 1971년 3월 이렇게 쓰고 싶다. 세바스티앵은 휘파람을 불며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갔다. 조금 숨이 찼다. 10년 전 인물들을 다시 불러내는 것도 재미있을 텐데 세바스티앵과 그의 누이 엘레오노로, 두 사람은 물론 극중인물이다. 나의 유쾌한 연극에 나온다. 빈털터리이지만 여전히 유쾌하고 시니컬하지만 점잖은 그들을 보여주는 건 재미있는 일일 것이다. 스스로의 비천함을 슬퍼하는 파리에서 그들은 모리스 삭스처럼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헛수고였다. 안타깝게도 파리의 비천함 혹은 나의 비천함은 내 허무맹랑한 욕망보다 더 강했다. 나는 지금 그것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아주 그럴듯한 이유로 나를 매료시켰던 삶이 가르쳐준 모순, 권태, 왜곡된 얼굴이다. 또 있다. 때는 1969년이었을 것이다. 5월 혁명. 그 봉기와 실패가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이 탓도 아니다. 내 나이는 35이고 몸도 멀쩡하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까지는 대부분 성공하는 편이다. 다만 그럴 마음이 생기지는 않는다. 사랑에 빠지고 싶다. 사랑 때문에 가슴 저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싶다. 같은 앨범을 10번이나 되풀이해서 듣고 아침에 눈을 떠 익숙했던 자연의 축복을 한껏 들이마시고 싶다. 처음에는 물맛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유혹의 맛을 빼앗아 가버렸지. 자크 브렐의 노랫말이던가. 어쨌든 이제 더는 통하지 않는다. 이 종이들을 내 에디터에게 보여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문학이 아니다. 고해성사라고 할 것도 없다. 아침과 저녁 타자기와 자기 자신이 두려워 타자기를 두드리는 어떤 여자일 뿐이다. 두려움은 아름답지 않다. 부끄럽기까지 하다. 예전에는 두려움을 몰랐는데 이게 전부다. 하지만 그 전부가 끔찍하다. 1971년 봄. 이 파리에서 나만 이런 것은 아니다. 내게는 두려움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다. 어쩌면 죽음이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그것을 우리가 예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불행한 것일지도 사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게 죽음,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검은 벨벳 옷을 입고 검은 장갑을 낀 모습으로 보인다. 어쨌든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다. 그렇지만 15살 때 그랬듯 내게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 불행히도 나는 삶의 쾌락을 꽤 많이 맛본지라 내게 절대적인 것이란 뒷걸음질, 나약함일 수밖에 없다. 온 힘을 다해 일시적이기를 바란 나약함. 그것은 틀림없이 자만심 때문일 테고 이번에도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나의 죽음은 최소한의 악이다. 끔찍한 것은 도처에서 계속되는 폭력, 오해, 분노, 정당한 분노일 때가 많다. 고독, 재앙으로 돌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청년들은 언젠가 젊음을 이르리라는 생각을 벌써 감당하지 못하고 워낙 그런 생각을 주입당했으므로 성숙한 어른들은 3년 전부터 온 힘을 다해 늙기를 거부하며 발버둥친다.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와 동등하기를 원한다. 진심에서 우러나오기도 하고 무자비한 그로테스크함에서 비롯되기도 하는 그럴듯한 논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이고 모두 같은 신을 섬긴다. 그들이 부인하고자 하는 그 신은 단 하나, 바로 시간이다. 그러나 누가 프루스트를 읽는가? 그리고 새로운 언어, 소통의 불가능. 가끔 다시 솟아오르는 따뜻한 인간의 드물다. 그리고 때로는 감탄할 만한 외모, 그리고 광적인 삶. 나는 항상 그것을 모성애가 지극한 강한 사나운 짐승이라 생각했다. 그것은 기관총 엄마, 이오카스테 레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메데이아이다. 그것은 더 이상 유일하지도 않은 이 행성에 우리를 던져 놓았다. 5점이라고 말한 건 5점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단 하나의 삶, 단 하나의 생각, 단 하나의 음악, 단 하나의 이야기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면 어떨까? 우리의 어머니인 인생, 그 불륜을 저지른 거짓말쟁이가 다른 곳에서 다른 아이들을 낳았다면 어쩔 텐가? 우주선 아폴로의 인간이 우주에 몸을 던진 것이 형체를 찾기 위해서는 아니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사실은 형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살아야 할 불행한 70년 세월이 오로지 그의 것임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화성인의 모습을 추정한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다. 왜 화성인은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겨야 하는가? 우리가 그들을 질투하기 때문이다. 달에는 풀이 자라지 않아요. 그렇죠? 네, 풀은 우리 것이에요. 지독하게 민족주의적이고 불안에 사로잡힌 지구는 안도했다가 이내 신나게 분열한다. 입으로 풀을 뜯어내고 역시나 부조리한 동작으로 온몸을 피로 물들이면서 좌파의 코트를 걸치고 민족을 돌보고 민족을 말하는 그 멍청한 인간들의 어설픔은 얼마나 짠한가. 우리는 우익을 증오하고 그들을 지지하지만 보기에도 안타까운 좌파의 코트를 정신병자가 넉마로 만들어 놓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탓에 결국 기운이 빠진다. 민족. 그 단어 자체가 모욕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일. 남자 옆에 남자 옆에 여자 옆에 아이 옆에 남자 등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일. 깊은 내면의 요구를 포함해 각자 모든 면에서 다르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형편이 되지 않아 그것을 듣지도 보지도 읽지도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일. 어설프지만 정직하게 통 위에 기어 올랐다던 사르트르는 어쩌면 그걸 이해했는지도 모르겠다. 통 안에 누워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디오게네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유연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유연함과 유연함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다. 하지만 그들은 괴념치 않는다. 우리 시대의 명철한 사람들에겐 웃음거리란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란 멋진 일이다. 멋지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멋지니까. 스탕달도 발자크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유일한 선지자는 도스토옙스키 뿐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나는 매우 낙천적이고 매우 절망한 스웨덴 귀족 세바스티엔 반 밀렘에 대해 그라는 인물이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사실 내가 그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그가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나는 그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것이 내 직업이다.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 글을 쓰는 게 좋고 그렇게 아주 잘 살고 있다. 내가 느끼기에 삶이란 자기 새끼의 목을 물어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는 암컷 같다. 신중하고 다정다감한 암고양이들은 그렇게 한다. 때로는 허리를 물기도 한다. 많은 현대인들이 추락을 휴식처럼 추구하며 불안한 자세로 머문다. 때로는 발을 물기도 한다. 사랑에 빠진 자들, 함정에 빠진 자들, 큰 병에 걸린 자들, 몇몇 시인들은 잊어버리자. 그들은 잊어버리자. 하긴 우습다. 나는 결코 시를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이 시였고 내가 쓰지 못하는 것도 시였다.
그러나 나는 이 시니컬한 소설 어느 한 꼭지에 풀향기를 언급하고 그 풀을 말려놓은 향내나는 바구니를 던져놓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나는 겨우 명명하는 상태로 전락했다. 풀밭 위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풀향기를 맡을 때면 이것은 풀향기다 라는 식으로 거기에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다. 바다, 그 미친 바다도 내 몸에 속해야 한다. 이것은 너의 친한 친구, 바다야. 몸은 바다를 알아보지만 바다를 향해 달려가지 못한다. 나는 비시에서 심술궂은 아이의 몸을 산책시키는 자애로운 어머니다. 작년에 요양차 오셨을 때 너한테 아주 잘해주셨던 뒷봉 부인에게 인사하렴? 심술궂은 아이는 거절한다. 아이는 때로 사랑의 향기와 자기가 부리는 마법의 향기까지 거절한다. 두려움에 빠진 나는 신문의 총천연색 광고에서 시선을 거둔다. 그 광고에는 투명한 바닷물이 붉은 바위에 부딪히고 1350프랑으로 왕복할 수 있는 완벽한 해안이 펼쳐져 있다. 아, 사람들이 그곳에 갔으면. 독재적인 내 몸은 한숨을 쉰다. 사람들 모두 그곳에 가서 일광욕을 했으면 내 삶의 이유이자 나의 사랑, 나의 포로였던 그곳에서 즐겁게 놀았으면, 심지어 그 장소를 가졌으면, 클럽메드 만세, 지중해는 가라. 그 장소를 가졌으면, 클럽메드 만세, 지중해는 가라. 지중해는 젊은 간부, 늙은 간부, 캠핑하는 사람들하고 놀아라. 불쌍한 것. 나는 더 이상 지중해를 노래하지 않겠다. 나는 그것을 잊으리라. 어느 날 우연히, 예를 들어 4월의 어느 날 그곳을 지나게 되면 멍하니 추위에 떨며 그곳에 발이나 손을 담글 것이다. 바다와 나 몇 번이고. 얼마나 슬픈 일인가. 아마 그런 것이리라. 늙는다는 것은 자기 것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것. 15년 전부터 내 몸에 가까이 왔던 수많은 몸들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잠을 자거나 가끔 기쁨을 맛보기 위해 향했지만 지금은 피하는 그 수많은 몸들, 마치 엘리아르가 말하는 몸 속에 갑자기 다시 들어앉은 것처럼 말이다. 마르고 건방진 몸, 내 어린 시절의 짐승, 날쌘 새의 몸. 오늘은 마음의 푸른 상흔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지은이는 프랑스아즈 4강, 출판사는 소담 출판사입니다.